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일 수도,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고 저와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실까요? 부엌 안은 은은하게 퍼지는 달큰하고 짭조름한 갈비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의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죠. 저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냄비 안을 살폈습니다. 두툼한 고기 사이로 간장 양념이 자작하게 배어든 것이 딱 남편 진호 씨가 좋아할 만큼 알맞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말했었죠. 수진아, 오늘 저녁은 좀 일찍 들어올 테니까 맛있는 것 좀 해놔. 당신한테 들려줄 아주 큰 소식이 있거든. 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짐작했습니다. 지난 반년 넘게 그가 밤잠을 설쳐가며 매달렸던 그 큰 프로젝트가 드디어 결실을 본 모양이라고요. 최근 들어 그는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녹초가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입 밖으로 힘들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남편의 내탄 눈가와 야윈 어깨를 보며 제 마음은 늘 안쓰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호 씨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네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당시 그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말단 영업사원이었고 주머니엔 10,000원짜리 한 장 넣고 다니기 버거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죠. 우리가 처음 얻었던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 대로 그 지독한 서울의 여름을 버텨야 했어요. 밤마다 더위에 지쳐 잠 못 이루는 그를 보며 저는 밤새 곁을 지키며 부채질을 해주곤 했습니다. 겨울은 또 어땠나요? 외풍이 어찌나 심한지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죠. 꽁꽁 얼어버린 그의 손목을 제 품속에 꼭 끌어안아 온기를 나눠주며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따뜻한 집을 갖자고요. 그 후 남편이 작은 유통회사를 차렸을 때 저는 친정엄마가 제 노후를 위해 쌈짓돈처럼 챙겨주셨던 결혼 자금을 몽땅 털어 그의 창업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낮에는 그를 대신해 발로 뛰며 거래처를 뚜르러 다녔고 밤에는 돌아와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장부를 정리했죠. 저 자신을 위해서는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오직 그의 성공만을 바랐습니다. 이제 다 됐네. 잘 익은 갈비찜을 예쁜 접시에 옮겨 담으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우리에게도 볕들 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식탁 위에 수저를 놓으려던 찰나 거실 소파 위에 두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우리 여보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쯤이야?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딱 맞춰서 해놨는데 더 늦으면 고기 다 식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귓가를 간지럽히는 낯선 여자의 콧소리 섞인 웃음소리가 먼저 들려왔죠. 끈적거릴 정도로 달콤한 그 웃음소리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진호 씨 회사에 새로 들어왔다던 인턴, 미안이라는 것을요. 얼마 전부터 주변에서 두 사람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죠. 우리 진호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아는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의리 있는 남자라고요.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저를 대할 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함과 귀찮음이 뒤섞인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어이, 이수진. 거기서 뭐 하고 있든 간에 이제 그만 좀 해. 그 갈비찜인지 뭔지 당신이나 실컷 먹으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죠.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무슨 일?
아주 좋은 일이지. 진호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옆에서 미안이라는 여자가 다시 한번 내르르 웃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참견하더군요. 오빠, 저 아줌마한테 구구절절 말할 게 뭐 있어. 그냥 빨리 핵심만 말해요. 우리 예약한 레스토랑 시간 늦겠단 말이야. 휴대폰을 쥔 제 손등의 핏줄이 하얗게 돋아났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호,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똑바로 말해. 저 여자 목소리는 또 뭐고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진호 씨는 비웃음 섞인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송곳처럼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나 오늘 대박 터졌어. 드디어 제2그룹이랑 200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당신 200억 원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이제 내 인생은 예전이랑 차원이 달라질 거야. 나 박진호. 드디어 강남 한복판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저는 멍해졌습니다. 200억 원. 그 엄청난 액수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죠. 하지만 제가 세부 사항을 묻기도 전에 진호 씨의 독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좋은 날들에 당신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당신 짐 다 싸서 나가. 위자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빈손으로 몸만 나가라고. 알겠어? 머릿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커다란 둔기로 뒤통수를 세게 엇맞은 기분이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 있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빈손으로 나가라고. 박진호, 당신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지? 그치. 누가 당신이랑 농담을 해? 그의 어조는 이제 흉포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당신 거울 좀 봐. 매일 부엌대기처럼 앞치마 두르고 기름때 묻은 옷이나 입고 있는 꼴이 꼭 우리 집 파출부 같아.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미안이랑 비교나 되는 줄 알아? 이제 나도 돈 좀 생겼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내 옆엔 그에 걸맞은 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당신처럼 구질구질한 여자가 내 앞길 막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 옆에서 미안의 도발적인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죠. 우리 진호 오빠, 이제 큰 인물 되셨잖아요. 언제까지 발목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그러는데 그 집 오빠 명의 회사 법인으로 산 거라면서요. 예금도 다 회사 수익이라 언니랑은 단돈 1원도 상관없다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빨리 짐 싸세요. 우리 피곤하게 하지 말고요.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에선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버텼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그를 붙잡고 울며불며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죠. 아마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상처가 이미 한계를 넘어버렸나 봅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호, 내가 당신이랑 5년을 살았어. 친정엄마가 주신 돈까지 다 털어서 창업자금 대주고 당신 회사 기틀 잡을 때 난 매일 밤샘하며 장부 정리했어. 거래처 사장들 비위 맞추느라 술 받아먹다. 위출혈까지 와서 응급실 갔던 건 다 잊었니?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지겨워 죽겠네. 진호 씨는 짜증스럽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어차피 내가 능력 좋아서 이만큼 된 거야. 당신이 그때 좀 도와준 거 가지고 평생 생색낼 거야? 지금 좋게 말할 때 품위 지키면서 나가. 내 입에서 더 험한 소리 나오게 하지 말고.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까지 당신 지만 빠져 있으면 그땐 당신 물건들 몽땅 쓰레기장에 처박아 버릴 줄 알아. 저는 휴대폰을 쥐고 5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부엌의 낡은 냄비들과 그릇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우리의 웨딩 사진 속 진호 씨는 참으로 순박한 얼굴로 웃으며
평생 저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니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고 조소 섞인 풍자처럼 느껴지던지요. 알았어. 여기까지인 것 같네. 저는 더 이상 긴 말을 보태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바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박진호가 사준 화려한 옷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 손은 그것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늘 비싼 옷이라며 아껴 입으라고 생색을 냈지만 사실은 제가 그 옷의 품격을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저를 무시해왔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직접 벌어 샀던 낡고 편안한 옷 몇 벌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의 사진,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신분증과 은행 보안카드를 챙겼습니다. 그 통장에는 지난 몇 년간 그 몰래 조금씩 모아온 수백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고향에 계신 엄마의 병원비에 보태려던 돈이었는데 결국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한 비상금이 되었네요. 작은 캐리어에 짐을 다 싸고 지퍼를 닫으려다 문득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보았습니다. 박진호가 첫 월급을 받아 사준 고작 수십만 원짜리 싸구려 반지였지만 저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소중한 징표였죠. 저는 이제 그 반지를 미련 없이 빼서 협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집, 그리고 박진호와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의 갈비찜은 어느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뜨거워질 수 없는 우리 사이처럼 말이죠. 저는 가스불을 끄지도 식탁을 정리하지도 않은 채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5년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어제 세탁해둔 소파 위 쿠션, 베란다에 널린 그의 셔츠까지. 한때는 우리 집이라 믿었던 곳이 이제는 낯선 타인의 방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진호는 200억 원짜리 계약을 땄으니 저를 걷어차고 그 젊은 여자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겠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거대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요. 수년 전 그를 위해 첫 대형 거래처를 뚫으려 발로 뛸 때 만났던 제2그룹의 장동식 회장님이 제 진심을 보시고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던 걸 저는 한 번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한다는 생각에 아껴두었던 카드였는데 그가 이렇게 비겁하게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을 지나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정류장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던 할머니께서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물으시더군요. 새댁, 이 더운 날 웬 짐이야? 어디 멀리 가나 보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러 가요, 할머니. 집안일이 좀 생겨서요. 할머니께선 혀를 끌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여자는 스스로를 제일 귀하게 여겨야 하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번호 장 오빠를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도 가기 전에 중후하고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수진아. 이게 얼마만이냐. 어떻게 오빠한테 전화할 생각을 다 했어. 그 박진호 녀석이 또 너 속썩인 거 아냐? 장 회장님의 익숙한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저는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박진호 씨가 저 속썩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제2그룹이랑 200억 원 계약 도장 찍자마자 회사 인턴이랑 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빈손으로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장 회장님의 목소리가 노기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그 배은망덕한 녀석이 감히 너한테.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한 곳에 있는 거니? 괜찮아요, 오빠. 이미 짐 싸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입구 쪽이에요.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박진호, 그리고 그 주변에 붙어먹는 사람들. 그 누구도 용서하지 말고 철저하게 짓밟아 주세요. 장 회장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따위 놈을 내가 그냥 두면 예전에 네가 나 대신 술잔 비워주며 도와줬던 그 정이 아깝지. 지금 당장 지시 내릴게. 그 계약은 즉시 파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2그룹과 협력하는 모든 기업에 공문 보낼 거야. 박진호의 회사와는 단 1원짜리 거래도 하지 말라고. 회장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너 있는 곳으로 내 기사를 보낼게. 일단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가서 마음부터 추스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윗덩어리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박진호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된 것이죠.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쓱 내미셨습니다. 세댁, 이거 하나 먹어봐. 속이 시원해지면 복잡한 일도 다 풀릴 거야. 저는 감사히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문 순간 차갑고 달콤한 기운이 혀끝을 지나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하고 소중한 맛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달콤하고 시원한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지랑이를 헤치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죠. 평범한 가정용 차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광택이 번쩍이는 그 차는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내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되십니까? 제2그룹 장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모시러 온 김비서라고 합니다. 저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막대와 종이를 정중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우에 조금은 쑥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죠. 남자는 제 작고 낡은 캐리어를 직접 들어 트렁크에 실어주었습니다. 짐이 꽤 무거웠을 텐데도 그는 내색 하나 없이 뒷좌석 문까지 열어주더군요. 차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쾌적했고 가죽 시트의 감촉은 집의 낡은 소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 장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일단 호텔에 머물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시라고요. 회장님께서는 예전 일을 늘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때 수진 씨가 아니었더라면 회장님도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잊고 있었던 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시 박진호가 갓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 어렵게 장 회장님과의 만남을 성사시켰던 그 술자리가 떠올랐죠. 그때 함께 있던 한 무례한 투자자가 장 회장님에게 무리하게 독한 양주 한 병을 다 마시라며 강요했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어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선 안 되었던 회장님이 곤란해하시던 모습을 보고 저는 망설임 없이 잔을 빼서 들었습니다. 회장님 대신 제가 마시겠습니다. 박 사장의 앞날을 위해 제가 이 술잔을 다 비울 테니 부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젊은 혈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박진호의 회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저는 맥주 2병과 독한 소주 반병을 단숨에 들이켰고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까지 실려갔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회장님은
저의 배짱과 진심에 감복해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던 것이죠. 차는 어느새 서울 도심의 고층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제가 안내받은 곳은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양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아늑한 침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인 과일 바구니와 꽃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수진 씨, 우선 좀 쉬세요. 저녁은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아까 먹은 아이스크림 때문인지 배가 고프지 않아 간단한 온면 한 그릇이면 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이 돌아가고 혼자 남겨진 호텔방,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저는 문득 몽롱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주방에서 박진호를 위해 갈비찜을 하던 평범한 아내가 지금은 최고급 호텔에 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 남자의 눈치를 볼 필요도, 가계부의 숫자를 맞추며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고향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더군요. 수진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진호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엄마의 예민한 걱정에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회사에서 며칠 출장 보내줘서 지금 지방에 와 있어요. 당분간은 바빠서 영상통화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참 날씨 더운데 에어컨 아끼지 말고 꼭 틀고 계시고요. 엄마의 잔소리 섞인 당부들을 들으며 저는 남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엄마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고마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 회장님의 비서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수진 씨, 장 회장님 지시로 박진호 씨의 회사와 체결했던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은 방금 공식적으로 파기 처리되었습니다. 통보서는 이미 그쪽 사무실로 발송되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진호, 그리고 그 옆에서 게르르 웃던 강미안. 그들은 지금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자신들이 얻은 그 행운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반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코를 골며 투덜대던 남편도 끊임없이 울려대던 독촉 전화도 없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제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남산의 평화로운 야경을 보며 단잠에 빠져 있던 그 시각,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중식당에서는 박진호와 강미안의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샥스핀과 제비집 같은 산해진미가 가득했고 두 사람의 잔에는 비싼 빈티지 와인이 찰랑거리고 있었죠. 강미안은 박진호가 그날 오후에 바로 사준 명품 원피스를 빼입고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연신 셀카를 찍어댔습니다. 진호 오빠, 나 지금 사진 잘 나와? 이거 바로 SNS에 올릴 거야. 사람들이 나 박진호 대표님의 여자인 거 다 알게 말이야.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박진호는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잘 나오고 말고 내 여자는 뭘 입어도 모델 같네. 이수진 그 여편네랑은 차원이 다르지. 걔는 평생 앞치마나 두르고 있을 팔자고 넌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면 돼. 내일 당장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가방 하나 더 사줄게. 그들은 200억 계약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호기롭게 와인을 들이키며 덧붙였죠. 이수진 그 여자는 지금쯤 어디 길바닥에서 울고 있겠지. 빈손으로 쫓겨난 건 다 제 업보야. 그는 심지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모욕을 주려 했지만 제가 이미 그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혀를 차며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황금빛 미래가 이미 한 장의 폐지 조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진호의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나 허겁지겁 그의 아침밥을 차려야 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푹 자고 일어나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장 회장님으로부터 새벽에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계약 종료 통보서, 방금 박진호 사무실에 송달 완료됐다. 이제 곧 난리가 날 거다. 그 시각 박진호의 사무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박진호는 직원들 앞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조만간 전 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일 거다라며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미안과 해외여행을 갈 계획까지 세우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행정팀 직원이 제2그룹에서 보낸 공식 문서를 들고 들어온 순간 모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귀사와의 계약을 즉시 종료함, 사유, 협력사 자격 미달 및 신뢰관계 파기,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박진호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에 명패와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제까지 웃으며 악수했던 장 회장이 왜 갑자기 이건 음모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제2그룹의 각 부서로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장 회장님의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죠. 회장님 지시입니다. 앞으로 귀사와의 모든 소통 창구는 폐쇄되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박진호가 무너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강미안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눈은 이내 표독스럽게 변했죠. 오빠, 이게 뭐야? 나 어제 친구들한테 오빠가 명품 가방 사준다고 다 자랑했단 말이야. 계약이 날아갔으면 내 가방은, 내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건데? 분노가 폭발한 박진호가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가방이 문제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네가 어제 옆에서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수진이한테 그렇게까지 안 했을지 몰라. 강미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뭐?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오빠가 능력 없어서 계약 하나 못 지킨 걸 왜 나한테 화풀이야. 능력도 없는 주제에 무슨 대표야. 우리 헤어져. 강미안은 소파 위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챙겨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진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져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격리 직원이 들어와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죠. 대표님, 회사 법인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원자재 업체들에서 지금 당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박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히 촌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제가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 평온을 찾아가던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웃집 유씨, 아주머니의 다정한 인사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거친 소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때 제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박진호와 그의 곁에서 온갖 교태를 부리던 강미안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박진호의 번듯했던 수트는 기름때와 얼룩으로 가득했고 강미안의 화려했던 화장은 번지고 지워져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진호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수진, 내가 장 회장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계약을 끊은 거야? 당장 장 회장한테 전화해서 원래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강미안 역시 표독스러운 손가락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이 시기에서 일부러 회방 놓은 거 다 알아. 이 독한 여자야. 내가 망가뜨린 우리 인생 책임져. 당장 보상금 내놓으라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망가진 건 내가 아니라 너희의 탐욕과 배신 때문이야. 5억 원이 넘는 배상금에 직원들 임금까지 체납된 판에 법원 사람들 만나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꺼져.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웃집 유씨 아주머니와 경비 일을 하시는 장 아저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어디서 감히 착한 사람을 괴롭혀.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아. 이웃들의 서슬퍼런 꾸짖음과 제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법원이라는 말에 겁을 집어먹고는 꼴산 앞게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호의 몰락은 가속 페달을 밟은 듯 했습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는 빚조차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한때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자랑하던 박진호는 이제 시장 구석에서 버려진 채소를 줍거나 폐지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미안 또한 돈이 떨어지자 박진호를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 식당 주방에서 거친 욕설을 들으며 온종일 그릇을 닦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면 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님의 도움과 저의 절실함이 만나 저는 꿈에 그리던 저만의 브랜드 수진 디자인을 론칭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들은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담았다는 평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을 위한 시리즈는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죠. 연말에는 회사에서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저는 저를 믿고 지지해준 엄마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주던 이웃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상처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에서 모셔온 엄마와 함께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마주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배신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흘린 땀방울만큼 돌아오는 정직한 삶,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진실한 사람들, 박진호와 강미아는 그들이 스스로 판 진흙탕 속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그들은 이제 계절이 지나면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낙엽과도 같은 존재일 뿐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공방의 테라스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저는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딛습니다.